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슈퍼 태풍으로 운영이 중단된 괌 국제공항이 오늘 운영을 재개합니다. 발이 묶였던 우리 관광객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 국적기들이 오늘 긴급 투입됩니다. 착륙하려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무단으로 연 30대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4국 이종의 비상구 쪽 좌석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교제하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헤어진 연인을 때리고 납치하는 등 교제폭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앱으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2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합니다. 우리나라와 태평양 도서국 사이 정상회의도 처음이고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대면 다자 외교를 주재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러시아가 건립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우크라이나 공군도 러시아에서 날아온 드론 54대 가운데 5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30년 집권으로 나갈 길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에 비가 그치겠지만 충청권은 오후까지, 경북권은 밤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슈퍼 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괌 국제공항이 오늘부터 운영이 재개됩니다. 우리 국적기들도 괌으로 긴급 항공편을 투입하면서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들도 귀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태풍 여파로 폐쇄됐던 괌 국제공항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에 괌 현지 공항 운항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복구 작업이 순조로워 괌 공항 당국의 목표보다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우리 항공사들도 괌으로 여객기를 긴급 투입합니다. 진에어를 시작으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등 괌으로 출발하는 항공기는 모두 11편. 괌 현지에는 오후 2시 반부터 내일 새벽 2시 45분까지 차례로 도착하며 승객을 태운 뒤에 곧바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동안 결항으로 인해서 체객이 쌓였던 승객들을 빠르게 수송하기 위해서 기존 운항편과 보항편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급한 대로 숨통은 트였지만 괌에 머무는 한국인 여행객이 3,000명이 넘어 완전 귀국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나 메일 받은 건 없는데 앱에서 새로 고침을 하니까 업데이트가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만 이제 사람들이 다 계속 앱 확인해보고 일단은 좀 편하게 자고 싶어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괌에 투입되는 첫 항공편을 통해 신속 대응팀 4명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상공 200m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33살 이모 씨는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뒤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지 묻자 승객, 특히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 제주선수단이 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열린 문과 가까이 앉았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객들 다 위험했는데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00m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의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를 구속한 경찰은 착륙 당시 이 씨를 제압했던 승객과 승무원 등을 불러 당시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착륙 직전 문 열림 사고가 난 에어버스 A321 기종의 비상구 좌석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어제 오전 0시부터 해당 좌석을 팔지 않고 비워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중단 조치에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쭉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된 좌석은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문 레버에 손이 닿고 맞은편에 승무원 좌석이 없어서 제어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없는 다른 기종의 비상문 쪽 좌석 판매는 유지됩니다. 헤어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피해자 보호 등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보복살인 피의자인 30대 남성 김모 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죄짓고 살겠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 여성이 자신을 교제폭력으로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 씨에게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제 김 씨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파악하면서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범행 2시간 전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아 김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돌려보낸 게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단순한 다툼으로 판단해 접근금지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건데 김 씨는 1년가량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피해자 집에서 생활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 범행 나흘 전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김 씨는 다시 만날 것을 강요하면서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했다면 살해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김 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등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교제폭력 처벌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경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온라인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과 사체 훼손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그제 새벽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온라인 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시신 일부를 유기하려고 여행용 가방을 지니고 택시로 이동했다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경남에 있는 야산과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며 중태에 빠졌습니다. 또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차에 감금한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는데 최근 서울 시흥동 보복살인을 포함해 교제하거나 또 교제했던 남녀 사이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시각 경찰관과 소방관이 다세대 주택으로 연이어 들어갑니다. 크게 다친 남성이 실려 나오고 흰 천이 덮인 채 시신도 뒤따릅니다. 남동생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것 같다는 112 신고가 들어온 건 새벽 5시쯤. 경찰은 휴대전화를 추적해 남성이 있는 집을 찾아냈습니다. 집안에서는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옆에는 30대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성이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범행 사실을 친누나에게 알리고 흉기로 자해한 겁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독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집안에는 피해 여성의 어린 2자녀도 함께 있었는데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사이도 좋고 그랬거든요. 애도 봤어요. 딸도 있는데 딸 둘에다가. 경찰은 주변인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는 과거 사귀다 헤어진 여성을 때리고 차에 감금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30여 분 만에 상수역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여성에게 교제폭력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 당시 A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을 확인해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평양 섬나라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공들이는 블루오션, 태평양 도서국들과 접점을 넓히며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30년 뒤 나라 절반이 100년 뒤엔 전체가 물에 잠길 거라고 온몸으로 호소했던 태평양 섬나라 투발루. 기후 위기의 상징 투발루의 정상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16년 만에 방한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키리바시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 뉴기니까지 윤 대통령은 태평양 5개 섬나라와 휴일에 잇따라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열리는 정상 간 다자 외교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미리 만난 겁니다. 태평양 중서부에 자리한 섬나라들 태도국은 풍부한 어족과 광물, 미래 에너지를 품은 지구상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꼽힙니다. 최근 중국이 안보협정을 맺으며 영향력을 뻗치자 미국이 워싱턴에 태도국 정상들을 초청하는 등 패권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밝히며 이들을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명시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태도국이 국제사회에서 한 표씩 행사하는 만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선 우리로선 더 공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정상회의 첫날 윤 대통령 주최 만찬에 이어 이튿날에는 엑스포 무대가 될 부산 북항 일대를 찾습니다. 어업과 관광업을 주로 하는 태평양 도서국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강경한 입장인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내놓을 발언 수위와 우리 측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이번 주에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관심은 누가 후임으로 내정되느냐인데요. 그에 따라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서 배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 국정 철학을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물러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자, 또 그러면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정된 임기를 지켜야 한다. 관례를 따르지 않은 알박기 인사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점수 조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거 없으신 것 같습니까? 예, 지시한 적 없다는 거는 이미 영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위원장 임기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으십니까? 예.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한 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할 전망입니다.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면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관심은 윤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후임 위원장으로 내정할지입니다. 여권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상파와 종편, 뉴스 채널을 비롯한 방송과 통신업계에 대한 규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리 이후 후임 인사까지 이뤄지면 이른바 방송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결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5월 임시국회에 이어 6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여당에서 제시한 중재안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기존에 논의했던 안을 기준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야당이 결집해도 통과 숫자엔 모자라 법안은 그대로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간호법 재표결을 밀어붙이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 속에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같은 입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노란봉투법은 직회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며 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의 한 차원으로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양보 없는 대결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찰이 적극적인 집회 관리와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모레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반노동자 정책을 펴고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6,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에 미온적이었다고 당정에서 비판받은 뒤 태도를 바꾼 경찰로서는 이후 처음 맞는 대규모 집회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윤석열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다만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이 또 노숙투쟁을 한다면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건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공개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 45일 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여야는 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을 등록해 공개하고 현역 의원까지 이해 충돌 여부를 심사받게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상화폐를 비롯한 공직자의 재산이 실제 공개되는 건 취임 직후 또는 1년에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 등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과 달리 하루에도 수차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주식과 가상화폐 변동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단타나
불공정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1년에 보고하다 보면. 반면 미국은 지난 2012년부터 상원과 하원 의원 모두 $1,000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때 45일 안에 이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주식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를 거래한 내용이 늦어도 한 달 반 안에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는 만큼 의원 스스로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감시, 국민의 감시하에 놓여 있다라는 자율 규제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또한 이걸 위반했을 때는 엄격하게 처벌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의 금융 자산 거래 내역을 자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업 지원과 규제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의원들의 거래 정보가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매도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관련된 주식과 가상화폐 거래는 하지 않는 등 의원들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잘 지킨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면 그 자체가 시그널이 되거든. 그리고 이게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해충돌 방지를 우리 엄격하게 좀 지키면. 여야 모두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 이후 더 투명하고 강화된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약속했지만 허점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은 만큼 보완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이후 에어컨보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적게 드는 선풍기 매출이 2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기 절약을 위해 절전형 멀티탭을 찾는 소비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마트가 운영 중인 가전 매장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른 뒤 달라진 풍경은 선풍기 판매를 위해 찾는 고객이 늘었다는 겁니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해서 주말간 한 30%에서 한 35% 정도가 신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부분은 아직 늘지는 않았거든요, 수요가. 지난해 대비 선풍기 매출 신장률을 보면 인상 발표 당일 96%, 다음 날 243%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 가전 매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시기 전후 일주일과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선풍기 매출은 210% 정도 상승했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있는데 요금 부담에 선풍기를 사러 온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전기료 부담되니까 싼 선풍기라도 좀 쓰려고. 아니 집에도 있는데 오래돼서 이제 새로 바꾸기도 하고 요금도 절약하자.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절전형 멀티탭 판매도 증가세입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선 인상안이 발표된 15일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같은 날보다 매출이 441% 뛰었습니다. 전기료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절전형 멀티탭을 찾는 수요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멀티탭 제품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절전형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상품의 판매가 급증한 사례이거든요. 평소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도 선풍기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여름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선풍기 같은 고효율 냉방가전 매출 증가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기업의 반사 이익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수밖에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통제 이후 중국이 처음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 제품에 대해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구매를 중단한 것입니다. 이러자 중국이 반도체 부족분을 한국 기업들한테서 조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위원장이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마이크론의 대중국 매출은 4조 3천억 원,
삼성전자 54조 7천억 원, SK하이닉스 12조 2천억 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요즘 같은 반도체 불황기에 마이크론 공백에 따른 국내 기업의 반사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마이크론의 물량을 누군가 대체를 하더라도 그게 마이크론의 물량 대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양이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영업 활동도 미국 정부의 공식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면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시장주의에 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거는 좀 더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앞으로 계속 중국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퀄컴이나 인텔이 아닌 대중국 사업 비중이 11%에 불과한 마이크론을 제재 대상으로 택하고 미국도 중국과 강력급 대화를 이어가며 양쪽 모두 선은 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국익을 도모할 것인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 오픈 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챗GPT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이 우리나라에서도 출시됐습니다. 챗GPT 아이폰용 앱은 어제부터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iOS 16.1 이상 버전에서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오픈AI는 앞서 지난 18일 미국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이폰용 챗GPT 앱을 처음 선보인 이후 단계별로 여러 나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구글 안드로이드용 앱도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사령탑이 총출동하는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립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타이완 문제로 연일 미국과 공방을 벌이는 중국 간의 신경전도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한미일 국방장관 간 만남입니다. 변수가 없다면 무리 없이 3국 장관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이 구체적으로 합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존 미국을 사이에 둔 3국 간 정보 공유 약정 티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가 가동될 수 있습니다. 이미 궤도에 오른 안보 협력에 3국 공조가 대북 대응 이상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큽니다. 중국, 특히 대만 해협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같이 공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큰 틀에서 미국은 어쨌든 대만 해협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원칙을 확인하면서 타이완 문제로 연일 미국과 각을 세우는 중국도 샹그릴라 대화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에선 미중, 한중 장관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당시 미국과 중국은 타이완 공방을 비롯해 아시아 영내 안보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벌였고 현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중 장관 만남 때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해선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도 3국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 MD 체계에 사실상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 각축전이 될 샹그릴라 대화가 더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며 우선 북한과의 고위급 협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이 납북자 문제에서는 북한의 한층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인 납북자 귀국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 기시다 총리는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인 피해자의 귀국이 실현되지 않아 정부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条件をつけずにいつでも金正恩委員長と直接向き合う決意であると申し上げているゆえんでありますし、全力で行動をしてまいります。 이어 일본과 북한이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관점에서 자신의 결의를 모든 기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며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首脳会談を早期に実現すべく、私直轄のハイレベルで協議を行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납북자 문제에서는 북한의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에 납치됐고 2002년 9월 고이즈미 당시 총리의 방북 이후 5명이 돌아왔지만 아직 12명이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아예 북한에 오지 않았다며 해결할 납치 문제 자체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미일의 대북 압박 공조에 속도를 낸 데 대한 북한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일본이 원하는 북한의 반응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인의 38%가 한국에 대해 비호감 의견을 갖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는 지난 26일 2023 중국의 국제안보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미국, 일본 등 7개 지역에 대한 인상을 물은 항목에서 한국에 대한 응답자의 38.4%가 한국에 비호의적이라고 답했고 17.4%가 매우 비호의적, 21%가 다소 비호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중립적이라는 응답은 47.6%였고 호의적은 13.9%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인의 반중 정서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온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왜 자국 호수에 배출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신경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각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제76차 회의에서 중국 대표가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마땅히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게 유일한 실행 가능 방안이냐고 반문한 뒤 이것은 자기 돈은 절약하지만 전 세계를 재앙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건립 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우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며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이 이란산 드론으로 키이우를 공습했습니다. 시민들은 밤새 이어지는 드론 공격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відразу починає щось над нами взриватись. Діти вже поприбігали налякані сюди. І відразу ж тікають вже до коридору. Всі вже тут сиділи.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은 키이우에 14차례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규모 면에서 이번이 가장 큽니다. Сьогодні наша держава пройшла через одну із найбільших російських атак шахедами одночасно. 54 дрони. майже всі вони збиті.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모두 59대의 드론을 발사했지만 58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시에 따르면 솔로스키 지역에 있는 한 주유소에 추락한 드론 파편에 맞아 41세 남성을 포함해 2명이 사망하고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대규모 공습과 함께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진지한 행동은 시작도 안 했다며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It's a big idealistic mistake to think that Ukraine may prevail, which Russia is 16 times bigger than Ukraine. It hasn't just started yet to act very seriously. 러시아는 또 서방 국가들의 F-16 전투기 지원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확실히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단계적 확전 행위라면서 이런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서구인들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에 비가 그치겠지만 충청권은 오후까지 또 경북권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에서 40, 경기 남부와 충청권은 20에서 60, 남부지방은 30에서 80mm입니다. 특히 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덥겠지만 충청 이남은 대구 24도, 부산과 광주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처럼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요즘에도 감기 유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기침할 때 쇳소리가 나거나 강아지가 짖는 듯한 소리가 나면 후두염으로 진행했을 수 있어서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비인후과 대기실이 진료받으러 온 환자들로 붐빕니다. 상당수는 감기 증상이 심해져 찾아온 경우입니다. 4일 전부터 두통이 오기 시작했고요. 두통인 줄 알았는데 엊그제부터는 목에 통증이 생겨가지고 자꾸 열감이 계속 있고 두통이 안 나아지고 해서. 지난주 감기를 포함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1,900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6배나 많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주간 환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4, 5월에 많아도 500명 정도이던 것이 올해는 2,700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으로 억제됐던 바이러스 전파가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즘 감기 환자로부터 검출되는 바이러스 종류에는 리노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많은데 파라인플루엔자는 유아와 어린이가 걸릴 경우 급성 후두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숨쉬거나 기침할 때 강아지가 짖는 듯한 컹컹 소리가 나거나 쌕쌕거리는 쇳소리가 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3-4일 지났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고 기침이 심해지는데 그 기침 양상이 쇳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개가 꽝꽝 짖는다 그래서 개가 짖는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아이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그런 급성 후두계염 증상을 또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기와 결막염 증상이 함께 오는 이른바 눈곱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기는 기온이 오르면 유행이 감소하는 만큼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감염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초여름에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입안과 손발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수족구 병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예정대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사흘 뒤면 3년 넘게 이어졌던 비상사태가 끝나고 일상 방역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건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흘 뒤, 그러니까 6월부터는 큰 병원 갈 때 아니면 마스크를 꼭 안 챙겨도 되고 확진자도 외출할 수 있습니다.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가 모두 권고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국 후 3일차에 이뤄진 PCR 검사 권고는 아예 해제됩니다. 서울역 등에만 남은 임시 선별 검사소는 철거되고 확진자 통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발표됩니다. 그러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일부 방역 수칙은 유지됩니다. 대형 병원과 입소형 요양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에 대한 선제 검사도 유지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방역사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당분간 유지되는 방역 조치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오는 7, 8월이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60세 이상과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하는 선별검사소는 문을 닫습니다. 입원 치료비는 이때 대부분 유료로 전환되고 생활지원비 등 격리 지원도 함께 종료됩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할 경우 별도의 병상 지정 없이 일반 병상을 이용하게 되는데 고위험군 확진자 급증 시 병상 부족 우려는 남습니다. 발생하는 환자들을 의료기관에서 잘 관리를 해줘야지 그런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사망한다거나 중증 환자를. 그래서 의료기관의 대응 여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상 부족할 때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백신 접종은 오는 10월쯤 연 1회 무료 접종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소방대원 10명이 장비가 실린 펌프차와 물탱크차를 몰고 출동하는데요. 하지만 5인 신고 때문에 소방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오전 7시 30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고층에 살던 주민 13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근 3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500여 건으로 이로 인해 총 80여 명이 다치거나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 소방대원들이 위협을 무릅써 불을 끄고 인명 구조에 나서고 있지만 소방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자동화재 속보설비 5인 신고, 즉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소방차가 출동한 사례는 최근 2달 동안 180여 건이 훌쩍 넘습니다. 한번 출동할 때 펌프차 2대와 물탱크차 1대, 소방인력 10명 내외가 함께 출동하기 때문에 5인 신고에 따른 소방력이 낭비되는 셈입니다. 여기다 도로 파손과 동물 사체 처리 등 단순 민원 신고로 출동하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파손, 동물 포획, 사체 수거 등 민원 업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20번 민원 전화를 이용해 주시고 건물 관계인 분들은 소방시설 작동 요령을 숙지하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바쁜 소방력이 엉뚱한 데 낭비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올해 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벌써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냉방기기 가동이 빨라지면서 화재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 전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난달 말엔 충북 청주의 한 교회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나 예배 보던 110명이 급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모두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불 때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에어컨 화재가 1,200건이 넘습니다. 11명이 숨졌고 75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원인을 보면 전기적인 요인이 대부분인데 주로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냉방기기 화재는 가장 더운 7, 8월에 많이 나는데 이번 여름은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5월부터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어컨 가동 전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선은 단일 전선을 썼는지 확인하고 실외기 주변의 발화 위험 물품은 치워야 합니다. 에어컨 본체 및 실외기에 문어 발식 콘센트를 사용하게 되면 콘센트의 가부하가 일어나게 되어 화재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에어컨 안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어젯밤 9시쯤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학교 항공우주공학관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건물에 있던 3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구실 100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이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은 실험 도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한 편의점으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매장 창문이 깨지고 가판대가 무너졌지만 편의점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변속기를 후진해 놓았다고 착각하고 엑셀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학교당 1,000억 원을 파격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 신청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활을 건 대학들이 합종연횡에 나서고 있는데 대학 생태계에 대변화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오랫동안 생기를 잃었던 지역 대학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 200여 곳 중 단 30곳에 1,000억 원을 몰아서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 때문입니다. 잭팟이나 다름없는 1,000억 원의 지원금을 결정할 1차 관문은 단 5쪽짜리 보고서입니다. 형식도 숫자도 필요 없고 필요하면 정부가 나서 규제도 풀어줄 테니 대학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란 겁니다. 사실 교육부로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종한 시기고 중대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컬 대학이 성공해야 저는 우리나라의 그 지역 불균형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 싸움이 예상되면서 대학마다 공개 의견 수렴에 혁신 추진위와 기획서 지필이들이 잇따라 꾸려졌고 혹여라도 새어나갈까 총장 직보에 보안 유지 각서까지 쓰는 등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인구 절벽 앞에서도 더디게만 진행됐던 대학 간 구조조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규모를 키워 지역 대표 대학으로 인정받아야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미 대학 간 통합이나 연합대학 설립,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연합전선 구축 의사를 밝힌 곳만 10여 곳이고 단과대학이나 학과 간 통합을 전제로 자유, 융복한 전공 논의도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워낙 급하게 논의되면서 학내 구성원 반발로 내홍을 치르는 곳도 있고 급격한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교수단체들의 불만도 팽배합니다. 극소수 대학만을 남기고 전국의 대다수 대학을 존폐이기로 내몰 시장 만능주의 대학 구조정책을 즉각 처리하고 사립대에선 국공립대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모든 대학을 살릴 수 없으니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현실적인 이유에도 대학 선정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한 말고기 도시락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한라산 자락에 있는 말 사육 농장. 우리가 흔히 아는 경주용은 아니고 비육말, 그러니까 식용말입니다. 경주말이나 승용말과 달리 식용말은 근내 지방이 많은 이른바 마블링이 좋은 제주말이나 수입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종들은요 거의 외국에서 들어와 갖고 거의 다 비육 위주로 해갖고 고기용으로 또 나가고 하는데 소고기처럼 말고기도 안심이나 등심 등 선호 부위는 육회나 구이용으로 주로 소비됩니다. 나머지 이른바 비선호 부위는 소시지나 육포를 만들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비선호 부위까지도 소비하는 방식을 이렇게 하면서 또 저희 기술이 조금 들어가서 소시지? 예, 절대 품질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는 다소 생소한 말고기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말고기 도시락 매장도 생겼습니다. 네, 이곳은 말고기 도시락 테이크아웃 매장인데요. 이곳을 찾는 손님 가운데 상당수는 제주를 찾는 여행객이라고 합니다. 말고기는 처음이지라는 유머 있는 편말처럼 말고기를 처음 먹어보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말고기 육회 초밥 샀어요. 이거 자주 드세요? 저 서울에서 와서 이거 처음 먹어봐요. 자, 첫 느낌. 맛있다, 시원하다. 그리고 뭔가 마요네즈 맛이 나서 되게 거부감 없이 들어온다. 말고기 김밥에서 출발해서 말고기 육회 초밥과 소시지 도시락까지 진화하면서 매장의 연매출은 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트렌드에 맞게 독창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 창업가들을 위해서 자금 지원 등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말산업에서 식용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색 먹거리를 찾는 젊은 발길이 조금씩 늘면서 트렌드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현재 전북에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익산에는 호우경보가, 그밖에 충남과 전북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충남과 전북에는 이미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왔는데 내일까지 전북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 충남 서해안과 남부, 제주도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에, 그리고 충청도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지만 중북부는 소나기가 잠깐 지날 수 있겠고요. 남부지방은 종일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9.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